LG에너지솔루션의 광풍이 좀 지나가고 나서 국내 증시가 올라올 만한데요. 미국장이 안 도와주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2%가 상승을 했다가요. 장 끝나니까 1.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한 2시 지나면서 막판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우리 시장은 나름 선방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모양새가 오늘 좀 안 나타나주기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또 금요일이고요. 무엇보다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고비를 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금요일 오후에 변동성, 좀 밀릴 가능성들은 그렇게 안 되면 좋죠. 조금 염두에 두면서요. 어쨌든 지금 뭐 본격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한 스텝 한 스텝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뭐 지수 자체는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하단은 좀 잡았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가 안 도와주면서요. 코스피는 0.6% 하락했습니다. 2840선이고요. 코스닥 역시 4포인트 밀리면서 954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오늘 또 시장 금요일 마무리 전략 세우면서요. 종목 전략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감 10 첫 코너는 잠금 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의 끝입니다. 잠금 해제 시간 통해서 시장의 비밀과 또 눈여겨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식 명사수 이분과 함께하죠. KB증권 유영화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시각 현재 시장에서 조금 눈에 띄는 종목들 살짝 흐름만 짚어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모두 다 내려갑니다. 외국인의 매도 좀 거세게 맞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마이크론도 크게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지면서 그 영향 받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하락, SK하이닉스는 어제도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장 3.6%나 밀리고 있습니다. 12만 500원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죠. 대구백화점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적자를 이유로 한동안 휴점하고 있었던 동성로 본점의 매각 관련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오늘장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도 낙폭 조금은 줄였네요. 8.6% 하락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롯데정보통신 확인해 보죠. 참 관심 못 받았던 지난해였는데 연말 연초 분위기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2% 정도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죠. 전기차 충전 업체를 인수했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 연초 정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1월 말경부터 해서 한 10년치 상승분을 단숨에 따라잡는 급등이었었는데 역시나 올라가면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고스란히 느껴지는 흐름 또 나오죠. 오늘장 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21,450원의 현재가 확인되네요.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보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흐름 오늘 시장 대비 견조하길래 뽑아봤고요. 4.6% 올라가는 모습으로 외국인이 한 8일째 샀다라는 점 긍정의 포인트입니다. 다만 오늘장에선 외국인 매도 전환하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도 보겠습니다. 한동안 부침이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오늘 카카오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무려 10%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4% 정도 오름세 포착이 됩니다. 류대포 사임 이후에도 심리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그동안 이 지분을 팔았던 임직원들이 물러난다라는 소식과 함께 공동체에서 물러난다라는 소식과 함께 자사주 매입 관련한 이슈가 등장하면서 오늘장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24일에 K옥션이 상장을 합니다. 코스닥에. 그래서 요거 한번 저희가 콕 집어서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K옥션이 상장을 한다? 그럼 서울옥션과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해져요.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동종업계 와서 재평가 받으면 역시 서울옥션의 주가에도 좀 도움이 될지 궁금해서요. 네. K옥션 24일날 상장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옥션, 상장돼 있는 서울옥션과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주력은 이제 미술품 경매와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요.
두 회사가 겉만 보면 비슷한 회사니까 비슷한 가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업은 비슷하지만 수익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셨을 때 K옥션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한 13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한 227억 정도 됩니다. 이 양사의 그 이익의 차이는 결국에 이제 매출 구조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매출이 이제 K옥션의 경우에는 주력이 미술품 경매 쪽이 이제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옥션의 경우에는 좀 판매로 인한 수익의 비중이 좀 높다. 그래서 시총이 같아질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좀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작년에 영업이익에 뭐 퍼 20배 정도를 적용을 해준다면 적정 시총으로 봤을 때는 K옥션은 제가 볼 때는 한 2,600억 수준, 그다음에 서울옥션은 한 4,500억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뭐 상장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이제 K옥션이 올해 영업이익 이제 컨센이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성장의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3,000억 수준까지는 뭐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옥션 또한 올해 영업이익 컨센 추정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328억 수준이 되기 때문에 뭐 분기 실적이 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뭐 1분기, 2분기 잘 나와준다면 주가의 흐름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작년 한 해 미술품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지금 사실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올해도 미술품 시장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좋게 보는 이유는 작년에 미술 시장 그 규모가 5천억 시장 규모로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올해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매년 9월에 키아프라는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라는 프리즈가 처음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키아프에서 거래액이 한 65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프리즈와 협동으로 아트페어를 이제 개최를 한다면 거래액 규모가 한 3천억 수준으로 점프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 시장 규모 자체가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럭셔리 글로벌 럭셔리 수요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이러한 어떤 미술품 시장의 수요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명품 수요의 증가에 결을 같이 하는 미술품 어떤 산업의 성장은 흐름은 뭐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서울옥션의 작년도 주가를 견인했던 가장 큰 포인트는 NFT였죠. 근데 이제 NFT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글로벌 어쨌든 그 NFT 시장의 한 80%의 거래를 하는 오픈시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픈시가 최근에 시리즈 C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그때 기업 가치가 1년 만에 한 15조 원으로 1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점프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NFT 네.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그 화면으로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금 NFT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상당히 그 높은 가격대로 이 비플 이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개 다 유명했는데, 이제 제가 NFT 시장을 이제 그 미술품 시장에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유명한 화가분들은 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신진 작가의 그 미술품은 조금 거래가 더딘데, 이 NFT 시장을 통해서는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NFT와 미술의 접목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작년에 서울옥션이 두나무와 이제 협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도 이제 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제가 볼 때 주가는 펀더멘탈 플러스 NFT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견인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1월 초부터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서울옥션이 이제 근데 작년 초부터 이미 NFT 관련돼 가지고 행보를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가격적인 조정을 다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제 적정 밸류 이상의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됐을 때 센티적으로 이제 흔들릴 경우에 주가도 함께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서 펀더멘탈의 가치와 이 NFT에 대한 기대를 잘 이제
기대의 가치를 잘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펀더멘털에 대한 가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컨센서스가 존재를 하는 이제 서울옥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한 올해 영업이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28억 수준으로 뭐 소더비 기준해서 조금 할인해서 퍼 20배 정도를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적정 시총은 한 6,500원 수준 올해 이제 연말까지 해서요. 그래서 최근 가격 조정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총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도 121선까지 뭐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옥션 신규 상장을 앞두고 서울옥션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 등을 필두로 해서 각 산업에 대한 이야기 살짝 나눠봤어요. 미술품 경매 얘기를 하는데 마침 또 과장님의 의상이 뭔가 미술품 경매의 큰 손의 느낌이 나는 그런 좀 우아함을 풍기고 있으십니다. 자, 잔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죠. 오늘 과장님은 어떤 종목 골라오셨을까요? DI입니다. 네. DDR5 침투율을 체크하라. 마치 프로젝트명 같은데 네.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DDR5 전환수의 본격 예상된다. 네. 올해 그러잖아요. 서버용으로 해서 DDR5 전환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지는 네. 한 해일 거다 해서 뭐 연말에 기판주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DI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시는지 여기에 좀 한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일단 DDR5가 올해 침투율 증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딱 봐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DDR5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DDR5 하는데 주가는 언제쯤 피크를 찍을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서 그럼 기회를 찾아본다면 DDR3에서 4를 갔을 때 과거 이제 2015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피크를 찍었고 실적 또한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어보는 거죠. 그러면 DDR5에 서도 마찬가지로 침투율이 뭐 5에서 10%가 도달된다면 이 관련주 수혜주들이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올해 뭐 2분기, 3분기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 DDR5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소켓주도 있고 장비주도 있고 기판주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봐야 될까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세대 교체의 익스포저가 가장 클까? 높은 기업을 한번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DDR5 세대 교체 수혜 업체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 아마 캡처해서 벽에 붙이고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저는 그 장비 쪽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비 쪽에서는 지금 DI와 유닛 테스트가 있는데 DI가 40% 정도로 익스포저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DI를 오늘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주력 그 제품은 버닝 테스터와 버닝 보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후공정 테스트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버닝 테스트 하면 그게 뭐지라고 하실 텐데 고온과 저온의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정을 하는 수행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 어떤 DDR 3에서 4로 넘어갔던 시기에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왜 이 장비주를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네. 대다수의 대형 반도체 뭐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이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아무래도 이제 비용을 절감해야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3에서 사용했던 장비들을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냥 사용을 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그 장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됐고 또 DDR5의 특성이 어떤 속도와 전압 그리고 칩 사이즈의 변화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존의 DDR3를 업그레이드해서 쓴 장비는 지금으로서는 공정에 이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장비 교체는 필연적이다. 네. 투자하실 때 이제 아이디어 하나 중에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일단은 올해 DDR5 전환 수혜가 본격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작년에 공시된 수주액만 1,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 2분기, 3분기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낸드 고단화로 인해서 더블 스태킹이라고 해서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똑같이 두 번의 공정을 거쳐서 이걸 붙여서 만드는 이제 공정이 증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공정이 증가하면 분명히 장비도 늘어나야 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으로 2차전지 장비주들이 좀 한번 들썩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 이제 본업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전지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JV 형식으로 진출을 해서 현재로서는 이 JV 기업이 SK온은 고객사를 확보를 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조금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에 전 임원분을 영입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좀 벤더로 좀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고 수주 확보를 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반영을 했을 때 그럼 실적은 어떻겠니?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실적 468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900억 아래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저평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들을 쭉쭉쭉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낸드 테스트 타임이 증가하게 되면서 장비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기존의 장비가 노후화됐고 또 DDR5로 전환하면서 장비를 바꿔야 된다는 그 필연적,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2차 전지까지 더해져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코멘트도 달아주셨는데 그럼 DI가 좀 적정한 가격 어디쯤 가야지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한 12,000원 정도 수준 12,000원, 한번 네.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가는 8,1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눈에 걸리는 게요. 네.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꽤나 오랜 시간 이어졌다라는 게 부담인 것 같아요. 이건 괜찮을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물량을 좀 최근에 좀 줄이는 상황이었잖아요. 현금화를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땐 좀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수준에서는 펀더멘탈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은 단기로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DI 12,000원으로 목표 주가 설정을 해주셨어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혼란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셔요. DY 아니고 DI입니다. 잘 검색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잔금 해제 종목 가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제목 좋아요.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네. 자, 어떤 포인트인지 열어보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도 저희 폴더블 그때 삼성의 뉴폰 나올 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네. 폴더블 시장 높은 성장 기대된다. 마냥 폴더블 누가 쓸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정말 많아졌어요. 네, 이번에 맞아요. 신작 나오고 나서 앞으로 더 커지겠죠, 이 시장 파이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폴더블 누가 쓰겠어. 근데 일단 제가 볼 때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매력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지플립이 여성분들 사이에서 대박이 났죠. 네.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이재용 부회장님의 따님께서 사실은 애플 핸드폰에 아이폰의 매니아신데 네. 이번에 지플립이 나오고 나서 지플립을 바꿨다고 할 정도로 디자인에 상당히 매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 성장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회사가 금형 제조 기업이에요. 네. 현재 이제 주로 현재는 이제 폴더블 흰 주류의 메탈 플레이트가 주력 제품이고요. 이 메탈 플레이트는 이제 네. 쉽게 생각해서 이 접는 부분 OLED 패널 밑에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을 좀 제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올해 스마트폰 산업 전체 한 6%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애플은 올해도 잘 팔 것 같고 삼성은 폴더블을 뺀 나머지의 성장은 조금 더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폴더블은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지난해 이제 폴더블 출하량이 한 750만 대 정도 되고요. 올해 이제 중화권 제조사까지 본격적으로 진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천만 대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삼성전자 폴더블 성장
오케이. 그런데 중국 시장까지 성장하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 스마트폰 회사 비보, 오포, 샤오미의 경우에는 폴더블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네. 폴더블의 화면이 외부 이 패널이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있고 내부 네.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외부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스마트폰하고 다른 점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부에 이제 접는 패널이 결국에는 삼성밖에는 못 만드는 지금 상황인데 중국이 이 폴더블을 만들려고 한다면 외장 패널은 자기 거를 쓸 수 있어요. 자국 거를. 그렇지만 삼성 패널을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데 이 특성상 이 파인테크닉스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로 납품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삼성 패널이 팔리면 세트로 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저는 추가적인 부분은 애플의 결국에 이 시장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애플도 지금 현재로서는 진출을 하면 삼성 패널을 써야 되는데 이 100% 삼성 패널을 쓰는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G 디플이 좀 약간 수율이 올라오는 부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뭐 LG 디플이나 삼성 패널이나 이렇게 약간 밴드 이원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또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붙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파인테크닉스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중화권 업체가 이 폴더블 폰에 계속 도전해 왔고 일부 생산하고 또 차기작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삼성이 당연히 이 시장은 지금 꽉 잡고 있긴 합니다만 애플부터 해서 줄줄이 뛰어들겠죠. 그런데 중화권 업체들이 그 내장 디스플레이에 네네. 그 기술을 못해서 우리 걸 쓰게 될 경우 같이 딸려간다. 예, 이게 세트로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애플도 그 마찬가지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업체도 요즘엔 전부 다 또 신사업도 노리고 있나 봐요. 전기차 관련해서 또 뭔가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전기차 해가지고 이 회사가 원래 전기차 부품도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 부품 모듈이나 뭐 자동차용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 신사업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뭐 작년 기준에서 한 영업이익 한 3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퍼로는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 올해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좀 그런 키 맞추기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 맞추기에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볼까요? 네,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1,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00원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 그리고 15,000원 목표 주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장 한 3.5% 정도 밀리고 있는 파인테크닉스 긍정의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저희 ASR 종목이 있어서 살짝만 짚고 가겠습니다. 네. YN텍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고가 기준 수익률 12% 기록하고 있습니다. YN텍도 관심 못 받고 있을 때 저희가 딱 얘기를 했다가 네. 이 YN텍이 수익이 나서 너무 좋아요. 네. 오늘장 1% 정도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이 종목 AS 해주세요. 이 종목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저평가가 부각될 것이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먹혔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적중을 했는데 뭐 운이 좋았죠. 근데 일단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포인트 연기금에서 사들어오고 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수익률 냄새를 아주 잘 맡는 사모펀드들도 또 수급에 더해져서 지금 최근에 꾸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인트 하나는 이제 지금 머리 위에 200일선이 있습니다. 이평선이 하나도 없는데 200일선 하나가 딱 버티고 있어요.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평선 200일선이 13,800원입니다. 그쯤 되면은 조금 어쨌든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 잘 버티셔서 목표가까지 좀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YN텍 얘기 살펴봤고요. 저희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오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지금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낙폭을 더 키우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3주체 중에 이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매도폭을 늘리고 있고 올라가는 섹터 자체가 지금 몇 개 없습니다. 1,600개 이상의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다음 주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시장 코멘트 살짝 해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FOMC를 좀 경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금 오버슈팅했던 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로서는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FOMC 어쨌든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어쨌든 상황이다. 메이저 수급들은 우리도 굳이 이 상황에서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어쨌든 경계감 가지고 다음 주에 결과를 좀 보시면서 시장 방향성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흔들림을 보이고 대형 이벤트나 수급 일정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변수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뭐 성급한 매도, 성급한 매수 모두 다 조금 밀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유영화의 잔금 해제 검색하시면 오늘의 내용들 그리고 그 전에 이슈들까지 함께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잔금 해제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